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극단적인 폭우가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집중호우보다 상위 개념인 극한호우라는 말까지 올해 도입됐죠. 지난 13일부터 주말 휴일 동안 쏟아진 대책 없는 이 비가 바로 극한호우인데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비롯한 산사태 사고 등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사망이나 실종 같은 인명사고가 무려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홍수 경보까지 내린 상황에서 사실 교통통제만 제때 했어도 막을 수 있었을 사고였는데요. 왜 그런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못했는지, 극한호우 개념까지 도입하고도 유관기관들 간의 대응이나 재난 시스템에 왜 이렇게 총체적인 허점이 많았는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번 주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더 이상 인재라는 말만큼은 나오는 일 없도록 제때 적절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경보에 정말 대비 잘해야겠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주변에 갑상선암이나 관련 질환인 분들 참 많은데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한 점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다양한 생활 속 인공지능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제헌절입니다. 네, 빨간 날은 아니지만 국경일인데요. 제헌절은 무슨 법을 공포한 날일까요? 네,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정해놓은 법이고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법을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는데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하신 소식 듣기 전에 지난 주말 충청, 전라, 경북 지역의 장맛비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그 지도관님 계신 곳은 비가 얼마나 왔는지, 피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주에 계시죠? 네, 전주 지역에도 꽤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인근 지역인 익산은 500mm, 군산은 480mm, 그리고 완주는 380mm 정도가 내렸습니다. 네. 농작물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에서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비 예보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대비 철저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청취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기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알팔파 품종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 그리고 건초 생산 기술도 개발해서 국내 생산 시대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알팔파는 풀사료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함량이 높고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은 가장 대표적인 풀사료인데요.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풀사료 알팔파 품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고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건초 생산 기술을 확보해서 국내 자급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네, 근데 이 알팔파가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웠던 이유가 뭔가요?
네, 우리나라 토양 대부분이 약산성이고 비옥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많은 시도를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농가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논에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물 빠짐을 줄일 수 있는 재배지 선정 기술, 그리고 필수 양분을 포함한 시비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환경에서 잘 자라는 알파원과 알파킹 두 개의 품종도 개발했는데요. 두 신품종을 세계적인 대표 품종인 버널 품종과 비교한 결과 조단백질 함량과 소화율 등이 월등히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오, 그렇군요. 빨리 이 알팔파 재배가 늘어나서 국산 축산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장마가 계속되는데 농업 기상 전망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길어지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인데요. 이번 주가 지나면 장마가 물러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 오는 날이 많습니다. 현재 수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22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서 강수 구역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발표되는 예보와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밥쌀용 쌀을 대신해서 쌀가루를 만들고 이걸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가루쌀이라는 품종은 네.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아도 잘 빠지는 특성이 있어서 쌀 수급 안정과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신의 선물이요? 예. 네. 근데 이 가루쌀 파종 시기가 늦어서 7월 초에 모내기가 끝나고 관리에 신경 쓸 점이 있다고요? 네. 가루쌀 품종은 이모작 체계에 적합한 품종으로 이양 적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좀 늦기 때문에 이제 막 가지치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지치기 하는 시기에는 물을 2 내지 3cm 깊이로 얕게 대줘야 참새끼를 빨리 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물이 깊을 경우에는 가지치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물잠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물을 빼주시고 병해충도 발생 상황을 살펴본 후에 사전 방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되는 장마철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콩, 고구마, 참깨, 들깨 등의 밭작물은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물을 빼주시고 흙앙금은 씻어서 동화작용을 촉진하도록 해서 생육이 빨리 회복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 빠짐 이후에는 뿌리가 노출된 곳은 흙으로 덮어주시고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비료 0.2%액을 옆면 시비하면 생육 회복에 좋습니다. 또 침수 이후에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빨리 판단을 하셔서 추파를 하거나 보식을 해주시고요. 필요시에는 다른 작물 재배 등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아주 오랜만입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병가루 2주 쉬고 오셨는데 수술까지 하셨어요.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 네, 본인이 어디 아프셨고 지금 어떤지 좀 들려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선 좀 2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네. 제가 사실은 그 상반기에 이제 라디오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이제 참여하지 못했는데, 또 기다려주신 분들 계셨을 건데, 이렇게 네, 인사드리기 참 고맙고 감사하고요. 네. 이게 저도 약대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우긴 했었는데 이게 직접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또 이게 막 엄청 나쁜 암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수술 받고 하니까 되게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이제 제가 겪어본 거 경험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제 주변에도 많으실 테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 갑상선암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국민 전체로 따져보면은 이제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발생 건수만 보면 갑상선암이 전 인구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주변에도 갑상선암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국내 암 발생 1위다. 네. 갑상선암이. 근데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많은 건가요? 일단 그게 궁금하고 그런 이유가 어떤 건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암에 잘 걸리는 건가요? 네,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갑상선암에 어떻게 하면 더 위험도가 높아지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좀 특수성이 있나라는 걸 좀 그 다음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갑상선암이 왜 생기냐? 첫 번째 이유는 성별입니다. 성별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갑상선암 걸렸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많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직 명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갑상선에 작용을 하면은 이제 갑상선이 뭔가 좀 더 이제 빠르게 뭔가 분열하고 이런 작용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정도는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요 성별 차이 다음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 먹는 그 무기영양소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 요즘은 또 이거를 아이오딘이라고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시대가 다르네. 네, 그래서 요오드라고 하면 약간 옛날 사람, 약간 요즘 사람들은 아이오딘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죠. 요오드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 요오드가 그 해조류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이라든지 미역이나 이런 해조류에 많은데 이게 동아시아 쪽에서 해조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곳은 그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제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요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방사선 노출 같은 거 특히나 바닷물에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이유로 갑상선암 발생이 좀 높은 편입니다. 요오드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는 전 세계 공통인 건데 그거 말고도 왜 그럼 우리나라가 많냐? 근데 이게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갑상선암 좀 특히나 예전에 갑상선암 걸리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건데 야, 나 암 걸려서 부자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암보험에서 암이라는 건 다 보장을 해주니까 갑상선암도 암 보장이 됐었어요. 똑같이 암보험에서. 그러면은 보통은 되게 큰 중병인 암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데 갑상선암 하면은 사실 수술도 간단하고 예후도 되게 좋지만 그 암보험금 몇 천만 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검진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실손보험 같은 데서도 그런 걸 많이 해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거와 무관하게 사실 내가 요즘에 코로나 때도 저희가 많이 겪어봤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거랑 검사를 많이 해서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적발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암 검사를 열심히 해서 갑상선암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해외 되게 유명 학술지에도 나올 정도로 좀 그렇게 밝혀진 좀 신기한 건데. 신기하네요. 예. 네. 야, 그래도 일단은 암은 암인 거잖아요. 갑상선암도 주변에서 보면 수술을 근데 암인데 굳이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반대로 통째로 다 떼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암에 걸렸다 하면은 보통 뭐 증상이 없었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걸 내가 스스로 느끼는 증상, 요걸 자각 증상이라고 하는데 암은 보통 자각 증상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미 아프다, 뭔가 좀 이상한 뭐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암이 진행된 분들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암이 우리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굉장히 커져서 덩어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다른 정상적인 세포나 장기, 조직을 이렇게 눌러오면서 그래서 내가 눌려서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미리 발견이 된다면 보통은 이제 증상은 없는 상태인 건데 갑상선암은 이런 일반적인 암이랑도 조금 달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암 걸리면 뭐 몇 달 안에도 엄청 자랐다, 몇 년 안에 엄청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상선암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진행이 느린 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북이암 이렇게도 부를 정도인데 갑상선암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발견했더라도 굉장히 작은 크기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지금 당장 제거를 안 해도 사실 당신께서 이제 사망하실 때까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사망하실 때까지 갑상선이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도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좀 일단 지켜보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느리게 하는 건데도 이제 하필 좀 많이 자란 상태여서 이제 전체 절제를 했죠. 그런 경우는 이제 한쪽 면에만 자란 갑상선이 한 쌍이거든요. 좌우가. 근데 한쪽에만 자라면 한쪽만 잘라내면 이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니까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양쪽에 좀 다 퍼져 있어가지고 네, 전체 절제를 했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진행이 느리다. 그러면 수술하고는 일상의 지장은 특별히 없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면 이제 갑상선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냐,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제일 신기했던 게 수술 잘 됐어, 어때? 하면 한번 보여줘 이러면 이제 하면 뭘 보여줘요? 네, 어떻게 잘 흉터 같은 게 안 남았냐 이런 하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다들 목젖 부위를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네. 사실은 여기는 목젖이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갑상선은 쇄골이라고 하는 이제 목이랑 어깨 사이에 있는 요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보이진 않는데 이 갑상선이 그럼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요거를 자동차의 비유를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빨리 밟을 때는 이제 가속 페달, 흔히들 악셀이라고 하죠. 이제 악셀을 밟으면 자동차 빨리 나가고 반대로 감속 페달,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느리게 나가잖아요. 그 비슷하게 우리 몸에서 뭔가 좀 우리 몸이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 하려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악셀을 밟아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이에요. 그러니까 갑상선을 자극이 오면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이 되게 활력을 띠고 더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정말 악셀 같은 건데 이 갑상선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악셀 페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빌빌빌 안 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을 대신 먹어서 보충을 해줘야겠구나.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상선 좌우 한 쌍이기 때문에 이제 악셀 페달 한쪽이 없어져도 그래도 한쪽이라도 밟으면 이제 밟히긴 밟힌다. 그러니까 약을 안 드셔도 되는 거고 다 떼내신 분들만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거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우리가 먹을 때는 보통 일반적인 약은 식후에 드세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식후에 먹어야지 이제 위에 자극이나 이런 게 적고 그래서 이제 식후에 드시라고 하는 건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비무조건 빈속에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 일어나서 직후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드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악셀을 한번 밟으려면 이제 출발할 때 밟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침에 먹되 식후 보통 1시간에서 30분 전,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전에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먹어야지 이제 악셀도 이 정도 밟으면 된다라고 몸이 인식을 하게 되고 흡수도 잘 돼서 이제 먹고 나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시고 아침을 드셔야 되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암 환자분은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갑상선암은 그런 경우는 어때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수술을
를 해서 보통은 갑상선 안에서 느리게 자라니까 갑상선만 똑 떼면은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암이 다 그런데요. 그 암이 생기면 그 주변 조직에서 조금씩 이렇게 작은 암세포들이 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가만히 놔두면 다시 또 암이 자라고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수술 후에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갑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요오드 얘기를 조금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갑상선이 요오드를 민감하게 잘 흡수를 합니다. 다른 모든 몸의 세포랑 비교해서 갑상선이 유독 잘 흡수를 하는데 그 이유가 갑상선 호르몬이 요오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악셀을 밟으려면 요오드를 먹어야 되는 갑상선이. 근데 그 보통 일반적인 우리 암세포들은 원래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세포가 바뀌어서 갑상선 암이 되면 그 갑상선 암세포도 요오드를 잘 먹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세포를 주변에 퍼진 이런 애들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 방사성 요오드, 그러니까 그 요오드를 방사성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내부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약간 이런 식의 요오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포들은 요오드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으니까 갑상선 암세포들만 그 방사능 요오드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갑상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치료법이 있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항암 치료 안 하고 그거만 한번 먹으면 이제 그런 자잘한 남은 암세포들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신기합니다. 근데 그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혹시 그 아까 해조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해조를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해조를 많이 먹었더니 좀 생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반대로 너무 안 먹어도 갑상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정량을 먹으면 충분하다라는 거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하려면 이제 방사능 있는 요오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요오드도 같이 먹으면 갑상선 암세포가 정상 요오드를 대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좀 요오드를 좀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요오드 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그냥 이상한 채식이라든지 뭐 해조를 안 먹는 이런 것보다는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위 원소 치료를 하면 그때는 안 먹는 게 좋고 평상시에는 괜찮다. 예,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암도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암 검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아프고 증상이 생길 정도면 이미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제 검사를 해서 암이 있네 작을 때 그럼 빨리 제거를 하든지 약을 쓰든지 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크게 몸에 무리 없이. 그런 거는 미리 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갑상선 암은 이 국가 암 검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리게 자라는 것이기도 한데다가 위험성이 그렇게 큰 암은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내 돈 들여서 하는 건강검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 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만약에 정할 게 없다 그러면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다면 한 번 정도는 해보실 수 있을 암 검진인데 이제 굳이 매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좋은 정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9780님이 저도 갑상선 로봇 수술한 지 12년째입니다. 건강하게 일도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약사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다 모처럼 앞으로도 12년 이후까지도 아침 방송 들어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아나운서님도 계속 계실 거죠? 네. 우리 같이 가야죠. 네, 이거 둘 중에 한 명 못 나가요. 네.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갑상선 암 수술 받고 2주 후에 아주 건강하게 돌아온 박한슬 약사님이 갑상선 암에 대해서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사님 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죠. 일단 12년 채워야 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이 이슈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도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저 좀 식당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맞아요. 네,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식당 안에서 서빙을 도와주는 서빙 로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빙 로봇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 로봇도 좀 있잖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좀 있더라고요. 뭐요? 치킨 있잖아요. 치킨 세상에. 튀길 때 예. 튀기는 로봇이 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주방 그렇죠.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로 약간 단순 반복이고 약간 위험성도 있잖아요. 잘하겠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시간대로 딱 3분 튀기고 위에 올려서 3번 털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튀긴 네. 로봇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이미 일상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에브리데이 로봇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만들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이제 분리수거까지 대신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이미지 분석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캔인지 종인지를 분리해서 알아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좀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로봇 시장에다가 많은 스타트업에게 투자 쪽 하는 거를 아마존에서 현재는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로봇이 발전함에 따라서 바쁜 회사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로봇 자체 이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통신 기술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사들도 분명히 굉장히 바쁘겠다. 국내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 네, 이동 3사가 있잖아요. 네. 뭐 세 가지 다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배달 로봇에다가 이 AI를 접목해서 이제 순찰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달 로봇이 아직까지는 뭐 돌아다니는 로봇은 없겠지만은 왜 해외는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국내는 사실 법상 아직 안 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AI를 접목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 순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SK텔레콤에서는 한 대학교에다가 테스트로 순찰봇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 로봇으로 음식을 이제 배달시킬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봇으로 음식 배달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해가지고서 강남구청하고 KT가 같이 이제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뭐 생필품을 이제 배송을 한다라는 부분을 하는데 이게 테스트가 많이 진행하고 나면은 추후에는 진짜 음식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신기합니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서빙 로봇을 여기다가 AI를 또 접목시켜가지고서 기존에는 아마 어느 가게 갔을 때 바닥에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선 따라서 로봇가 이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AI가 붙다 보니까 바닥에 선이 없어도 알아서 움직이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고서 돌아가고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테이블도 만약에 1, 2, 3, 4번 테이블이 있는데 순서를 바꿔도 알아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따로 설정 안 해줘도요? 네.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로봇 청소기를 생각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청소를 했다라고 치면은 요즘은 주변을 다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방 여기 몇 평이고 옆으로 넘어가면은 뭐 작은 방이고 이거를 로봇이 AI로서 다 이제 인식을 하는데 현재 서빙 로봇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근데 최근 로봇이 심지어 기자회견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인간과 로봇이 하는 최초의 기자회견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9일날 이제 제네바에서 선을 위한 AI라는 포럼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됐어요. 선을 위한 AI요? 네, 선. 이 선자가 착할 선입니다. 세상에. 네. 네, 선 넘었다의 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이제 9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참석해서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재밌었던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사람 표정을 따라하는 걸로 이제 유명한 로봇이 있어요. 아메카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 아메카한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제작자에게 어떻게 반항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우리 제작자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기만 했는데 나는 절대 이 사람한테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대답은 대답이고 옆에서 째려보더라고요.
표정을 저도 봤거든요. 아이고. 보니까 얘가 눈 표정이 막 이렇게 기자를 째려본 듯한 눈빛을 딱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 보고서 약간 무섭다. 야,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네. 꼭 한번 찾아보면은 네. 재미난 영상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소름이 약간 돋았던 게 약간 친절하기만 했고 현재는 만족한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약간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네요. 앞으로는 친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복선일 수 있다. 맞아요. 째려보고 이런 것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로봇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소피아라는 로봇이 있어요. 이 로봇한테는 로봇이 더 효율적인 정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좀 무섭다. 네, 대답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 지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효과적으로 이끌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약간 거기서부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로봇입니다. 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편견이나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약간 무섭지 않나요? 근데 무서워요. 네. 진심으로 무섭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얘기도 했다면서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네. 기자가 너희들 인간의 일자리 뺏는 거 아니니? 네. 이런 질문을 했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아니다. 째려본 거 아니에요? 또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째려보지 않았고 그냥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거짓말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거짓말 같아요. 네, 이건 거짓말이죠. 네. 일단은 그 질문한 게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의료용 로봇이 있어요.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로봇한테 질문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는 간호사의 일을 뺏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이지 말도 안 돼. 않았을까라고 네. 하는데 과연 근데 저는 여기서는 생략된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뺏지 않겠다. 자기네가 뭐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뭐 바리스타 로봇이나 뭐 치킨 가게에 있는 튀김 로봇, 서빙 로봇 사실 이게 이미 대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키오스크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키오스크도 네. 마찬가지고 사람이 뭐 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0.5인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네, 분명히 조금씩 줄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인공지능 로봇이 거짓말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입니다. 네. 정말 이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규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인간의 일자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혹은 안전을 위해서 네. 왜냐하면 좀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저도 필요는 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조금씩 대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대체되거나 대체되었을 때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은 네. 그것도 이제 큰일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위해 만든 건데 사람이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통신사에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물인터넷 기술로 그 검침하는 거 있죠. 네. 수도 검침이나 네, 가스 검침. 네. 그거를 자동 검침하는 일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들면서도 왜 그러셨어요? 아니 이게 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네. 저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일단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돌면서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보는데 그 검침 나가시던 분들의 일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발이 날 수도 있다 보니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했냐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일을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검침하는 거는 자동으로 되나 그 검침기를 다시 검사를 하시러 가는 일로 다시 일을 바꿨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점차 이들의 업무가 적어지면서 없어지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없애려고 했던 일은 아니고 저도 회사의 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얼마 전 이제 그 IBM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여기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업무는 사람을 뽑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인공지능 한마디로 단순 반복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그냥 하겠다. 그래서 뭐 사람을 굳이 안 뽑겠다,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아주 옛날이죠, 물론. 네.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뭐 이런 기술은 아직 나오지도 않고 논의도 안 될 때였는데 막 우리 상상 속에서 막 발표를 하는 게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기술들. 근데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저희들끼리 인턴들끼리 얘기했던 게 거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막 상상이었어요. 마구잡이로 던졌는데 한 90%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었거든요. 와, 그렇구나. 근데 어떤 면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규제가 많아서 네. 이 인공지능 발전을 더디게 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맞아요. 우선은 이게 국내 사례를 보면은 밖에 돌아다니는 로봇을 현재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요? 있고, 예, 이게 꼭 이제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사전 테스트가 가능한 게 열어놨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다 보니까 뭐 제조사가 직접 이제 만들고 판매하고 뭐 인허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로봇에 대해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의료용이나 이런 개호용 로봇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발전이 손쉬운 거죠. 근데 국내는 특히나 이제 밖에 돌아다니는 로봇에 대해서는 일절 이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밖에 돌아다니는 로봇이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예. 근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 인도에서 로봇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예.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근데 그것도 테스트가 많이 진행돼야지 발전을 하잖아요. 아무리 실내에서 발전을 그 연구를 해봤자, 그렇죠. 네, 예. 그 외부에서 테스트를 못하면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도 국내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좀 수월하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발전하면 인간이 좀 기피하거나 네. 좀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데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저희 이제 처갓집이죠. 네. 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그 요양원을 하세요. 요양원을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찾아뵈면은 직접 그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분들을 네. 직접 이제 침대에서 일으켜서 그다음에 화장실까지 데려다 드리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몸을 굉장히 많이 체력을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로봇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이런 심지어요? 부분들 네. 혹은 뭐 하수도 공사 공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들어가기 좁거나 아니면은 약간 더럽거나 힘든 위험하거나. 부분에서는 네. 로봇이 약간 대체되면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되게 일상처럼 네, 네. 우리가 흔히 보지 않을까 그리고 흔히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568님이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보내주신 조선대파 씨앗 받았다고.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75분께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우편함에 KBS 라디오 이 문구를 본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씨앗 증식해서 주변에 널리 토종 씨앗 널리 퍼져라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셔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헌법이었습니다. 1786님 주말 농장 하는 곳에 가보니 다음 주쯤에 수확하려던 옥수수에 흙더미가 가득하네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진짜 물로 뒤덮인 논밭의 농민들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괜히 눈물이 납니다. 아들하고 다음 주 방학하자마자 할아버지 댁에 가서 그곳 어르신들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번 휴가는 농촌에서 어르신 돕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낙담 말고 서로 위로하며 도와주며 어려움 헤쳐나가기로 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그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여러분들도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네, 중복 당첨자 여부 확인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아까 1786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담하지 말고 힘내서 좋은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